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180페이지 의사표시 파트로 갑니다. 6장. 자,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본 시험에서는 두 문제 내지 최대 네 문제까지가 출제가 되는 주요 파트입니다. 자, 의사표시 파트 왜 중요하냐? 서론 파트요. 항상 앞으로 의사 표시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읽을게요. 의사 플러스 표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 즉 매매 등 법률행위라는 것은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매매 등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매수인의 청약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사표시들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첫 번째, 매도인이 자신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3억에 팔겠다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가슴 속에서 존재한다 그죠?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 또는 진위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와 같이 의사를 결정했다면 표시도 말이나 글도 정확하게 3억으로 상대방에게 표시를 할 겁니다. 즉 내심의 의사만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를 상대방에게 말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갑이 실수로 청약서에서 청약호자인데 실수로 공을 하나 빼뜨렸다. 즉 내심으로는 3억의 매도고자는 의사가 있었지만 표시가 3점.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이 같은 불일치한 의사 표시는 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겠죠. 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즉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매도하겠다. 즉 겉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의사 표시를 하는 자를 우리는 앞으로 표의자다 이렇게 읽을 겁니다. 의사 표시가 유효하려면 그 의사 표시가 표의자가 누구도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로부터의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롭게 결정이 돼서 표시되어야 할 의사 표시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방해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타인의 방해하에 이루어진 의사 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이와 같은 의사 표시를 통틀어서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라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의 경우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자, 차례대로 봅니다. 180페이지.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말이나 글 등으로 표시를 하고 이를 합쳐서 의사표시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매매 등 법률행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 사실에 해당하더라. 자, 몇 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내지 하자가 있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순서대로 107조부터 110조에 걸쳐서 규정을 둡니다.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비진이 표시라고도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대표적인 교과서를 설명드릴게요. 감남이 을녀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이 공짜로 차를 한 대 뽑아주겠다.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도 없이 했습니다. 따라서 내심으로는 차를 공짜로 사줄 정려 의사가 없죠. 근데 표시는 정려. 여하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근데 이 같은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라 합니다. 한마디로 뭐요?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7조 1항을 볼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과. 우리 법은 이 같은 비진이 표시의 효과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이 같은 비진이 표시의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가 그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요? 모른다가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 같은 비진이 표시의 경우는 그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진이 표시일자도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유효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뒷문장 계속 볼게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 즉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이미 알았다. 어떤 의미요? 알았다. 일정한 사실을 알았다.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잘못이 있는 가시를 의미한다 그랬죠. 따라서 비진이 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2항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문구는 앞으로 의사표시 파트에서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 110조까지 계속적으로 공통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갑이 마음에도 없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토지를 을에게 정력키로 표시를 했습니다. 원칙은 유효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어떤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갑을 간의 토지 정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입니다. 갑을 간의 토지 정려는 무효. 따라서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토지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자기 것이냐 병에게 대파합니다. 이때 제3자는 등기부를 열람합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애초에는 갑의 소유, 근데 현재는 을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근데 원인을 보니까 정려가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3자 인병이 갑, 을 간의 정려가 비진이 표시임을 모르는 선의자일 수도 있고 이미 뭐요? 비진이 표시임을 아는 악의자일 수도 있죠. 그죠? 그때 우리 법은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선의자만. 이미 비진이 표시로 무효임을 한 이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예적으로 당사자 간의 비진이 표시가 무효일지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 무효를 모르고 유효라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자라면 이자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게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은 의사표시 파트에서 사기 강박까지 계속입니다. 계속. 따라서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만 구비된 보호돼요?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됩니다. 따라서 선이 이기만 하면 가실이 있더라도 이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비진이 표시보다는 허위 표시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똑같아요. 논점은. 자, 그럼 비진이 표시에 관한 효력과 제3자 보호의 규정의 해석까지 봤습니다. 자, 3번 통정 허위 표시로 갑니다. 줄여서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10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당연히 허위 표시가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자, 대표적인 교과서 예를 볼게요. 갑이 채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며서 친구에게 모든 부동산을 넘깁니다. 이를 허위 표시 또는 통정 허위 표시라 합니다. 먼저 표의자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표시는 뭐예요? 매도 의사 표시가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에서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점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조문을 볼게요.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즉 이같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비진이 표시는 이와 같은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표의자 혼자서 알고서 했습니다. 근데 허위 표시는 뭐예요? 이와 같은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통정, 즉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짜고서 한문으로 하면 합의입니다. 즉 표의자하고 상대방이 짜고서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통정 허위 표시 또는 줄여서 허위 표시라 합니다. 자, 효과. 이와 같은 허위 표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효과. 즉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매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표의자각과 상대방 사이에 표시된 들의 법률 효과를 원하는 바가 절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매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갑은 토지 등기를 을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고 을도 대금을 갑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매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행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행행위로서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자, 내용요. 통정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 즉 순수 우리말로는 짜고서 한문으로는 합의를 말합니다. 같이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 즉 비진이 표시하고 다른 점은 상대방과 통정해서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서 표의자 혼자서 하는 비진이 표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를 다른 말로 단독 허위표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2항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등기부상으로는 그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을 명의로. 근데 을이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다시 벽에 전매합니다. 그때 거래 안전을 해서 똑같습니다.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표시 무효일지라도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선의자라면 거래에 앉아서 유효하게 표시된 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악의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가 관한 문제는 주로 허위 표시에서 출제가 됩니다. 다만 제3자의 보호 범위는 비진이 표시가 됐든 허위 표시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 마지막으로 갑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109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표의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얼마를 바꿔서 팔고자 의사를 결정을 했느냐? 3억에 팔겠다. 근데 청약서를 통해서 을에게
청자기 의사표시를 전하고자 하는데 실수로 공을 하나 빼뜨려 버렸어요. 삼천에 팔겠다. 즉 어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봤던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표의자는 이와 같은 불일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비진의 표시는 입법자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표의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비진의 표시일자도 그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그 효과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거짓된 의사표시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비진의 표시 효과는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그런데 허위 표시의 경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의자고 상대방이 짜고서 하죠. 그죠? 그럼 이미 당사자 간에는 그 표시된 대로의 법률 효과 발생을 원하는 바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요? 당사자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하고 비진의 표시 효력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차고 볼게요. 이 경우 상대방 어른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각국의 입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 효과가 다릅니다. 현행 일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하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정 요건에서 무효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방 이후에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본법을 썼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정 요건 하에서 무효로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이자가 잘못이 없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유효. 다만 이 경우 보세요. 3억짜리를 3천에 표시된 대로 갑에게 네가 잘못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의 매매를 인정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너무나 손해가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착오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되 그 착오가 중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표의자가 원하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착오의 의사표시는 취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역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닌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로 인한 데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이항 거래 안전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2010년도 1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도 이와 같은 10배나 차이가 나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표의자에 비해서 중요하겠습니까? 중요 안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차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원하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5년도 1월 10일자에 착오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갑을 가는 매매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거래 안전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하기 전에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멸토서 취득했습니다. 그때 제3자인 병이 갑을 간의 매매가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면 뭐요? 안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똑같이 같은 착오 취소는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보호 규정은 여기서 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출제되더라도 똑같은 지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표시 파트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세 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첫 번째,
비진입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어떤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표의자 혼자서 상대방과 통정 없이 혼자서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비진입 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라 합니다. 근데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표의자 스스로 알고서 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비진입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허위 표시는 이 어떤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누구요? 상대방과 표의자가 짜고서 합의를 해서 하는 어떤 거짓된 의사 표시를 통정 허위 표시. 따라서 당사자 간에는 표시된 대로의 법률 효과를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는 허위의 의사 표시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형입니다. 착오의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여기까지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하고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점이 어떤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서 한 의사 표시를 착오에 한 의사 표시라고, 이 같은 착오의 의사 표시는 중요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깁니다. 182페이지 의사표시의 마지막 주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로 갑니다. (11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3억에 팔겠다.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표시도 뭐요? 3억에 팔겠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내 토지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팔겠다. 이것이 표시된 대로 유효하려면은 누구의 방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그 표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자유롭게 표시될 의사 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방해가 있었다. 부당한 방해를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게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다. 이를 하자 있는 의사 표시랍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 따라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갑이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함에서 타인으로부터 쏘가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 또는 강박입니다. 자, 강박은 민법적으로는 협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강박과 협박은 의미가 다르지만 민사적으로는 양자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즉, 왜 표의자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팔겠다고 표시를 했느냐? 타인으로부터 뭐야? 협박당해서 팔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따라서 같은 타인의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합니다. 그래서 협박으로 이해를 하시고 읽으면 의미가 상통합니다. 자, 110조 1항 볼게요. 그래서 이 같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일단은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고 그 매매가 사기 강박으로 이루어졌지만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유효란 거예요. 일단은 유효입니다. 유효. 다만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표의자가 원하면 취소할 수 있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취소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사망 보세요. 사망. 제3자 보호기죠. 다만 이와 같은 사기, 강박은 취소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에 앉아서 제3자 보호기도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자, 2항 볼게요. 사기, 강박에서는 2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조문 자체로도 묻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팔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제3자로부터 뭐요? 사기당해서 강박당해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기는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상대방 을에게 팔았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상대방이 납니다. 나는 표의자가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당해서 그 토지를 나에게 헐값으로 판다는 것을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요? 당연히 모른다가 원칙이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미 상대방 을이 갑이 A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당해서 그 토지를 나에게 헐값으로 판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부할 필요 없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일단 개념까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는 우리가 봤던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차와 명백히 다른 점이 뭐예요?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다. 일치. 근데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신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사기 강박에서 여하튼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이런 의사표시를 하자 있다 그러고 우리 법은 일정 요건에서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2문제 내지는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착오와 허위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갑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파트. 자, 대리 파트에서도 우리 시험에서는 최소 2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제목이 대리는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제목을 볼 때 그 제목이 그냥 무심코 적은 게 아니에요. 일정한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대리라는 제도는 어디에만요? 매매 등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리라는 개념을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그 매매에 따른 법률 효과는 누구 간에 발생하는 게 원칙이요?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와 같은 원칙의 예외입니다. 대리가. 즉, 예를 들게 되면 납니다. 본인요. 내가 토지를 매도할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갑에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그래서 갑이 나를 대리하여 뭐요? A의 대리인 갑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그림상 매매 계약은 누구 간에 체결돼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매매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하죠. 이게 우리가 배우자 하는 대리입니다. 즉, 대리라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의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발생한 게 원칙이죠. 근데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로서 행위는 대리인이 대신하지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뭐예요? 타인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대리제도라 하고, 이와 같은 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어디예요? 매매 등 법률 행위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자, 볼게요. 민법상 대리.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란 가로 보면 직접 돼 있죠. 즉, 대리인이 일정 요건에서 본인을 대리해서 일정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라면 그 효과가 누구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직접 대리. 당연하니까 직접이라는 말은 뺍니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자, 요 의미요. 어디까지나 토지 매매 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대리인이 대신 체결하죠. 근데 그로 인한 법률 효과 내지 책임은 누구만이 집니까? 본인만이 진다 보죠. 즉,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본인을 대리해서. 대출 계약은 누가 대신해서 체결한다? 대리인이. 다만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만이? 본인만이 그죠. 그래서 지문에서 어떻게 써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본인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책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죠. 어디까지나 대리라는 제도는 매매 등 대출 행위는 대리인이 대신하지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 내지 책임은 본인만이 부담한다. 그래서 상대방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대리인이 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를 상대방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즉 본인의 책임으로. 즉 어떤 말이에요? 매매 계약은 내가 대신 체결하지만 나는 A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한다 그죠? 그럼 대리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는다.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와 같은 관계를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뭐요? 상대방으로부터 법률행위를 수령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본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제도를 대리제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배우는 대리를 직접 대리라고도 합니다. 자, 구별 개념은요. 간접 대리 자체는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구별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리는 대리인이 행위를 대신하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본에게 직접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리를 직접 대리라 하는데 당연하니까 직접이란 단어는 생략입니다. 생략. 그래서 대리라 합니다. 근데 간접 대리는 어떤 현상을 간접 대리라 하느냐? 자, 가수원에서 사과를 몇 트럭 수확했습니다. 그 많은 사과를 자신이 트럭에 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도 못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락동에서 청가상을 경영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팔아달라. 그래서 이 자가 대신 팔아줍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위탁 매매상 그럽니다. 위탁 매매상. 그래서 이 자가 고객에게 사과를 팝니다. 그때 사과를 팔 때 어떻게 팔아요? A의 사과를 내가 대신 팔아준다고 팝니까? 자신의 책임으로 팔아요? 후자죠, 그죠? 따라서 행위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행위자 자신의 이름으로 즉 책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로 인한 매매의 효과도 누구 사이에 발생합니까? 당연히 갑을 사이에 매매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자신의 수고비인 수수료를 공제하고 가소주인에게 그 대금을 전달하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자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이 되는데 그 경로가 뭐예요? 상대방과 사이에 직접적으로 매매했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매매상에게 간접적으로 이자에게 효과가 발생했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죠. 따라서 이자에게 간접적으로 효과가 전해진다 해서 이와 같은 위탁 매매상 등의 행위를 간접 대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자 하는 대리는 뭐예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 스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똑같이 뭐예요? 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 점에서 간접 대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구별 개념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로 갑니다. 요 사자를 말합니다. 요 사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심부름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부름권 사자. 자, 그림은 똑같습니다. 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팔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네가 알아서 내 토지를 네가 책임지고 팔아달라 그죠. 그럼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겠다. 이와 같은 의사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다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자에서 뭐예요? 본인이 자신의 토지를 상대방 을에게 3억에 팔겠다. 이미 의사를 결정했어요. 근데 자신이 결정한 의사를 직접 을에게 전하지 않고 이자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대신 가서 뭐요? 나의 이와 같은 의사를 네가 전달 내지 표시를 대신 해달라 그죠? 이를 사자라 합니다. 사자. 저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대리의 경우는 이 같은 토지 매매에서 그 토지 매매의 경우 얼마를 받고 누구에게 팔 것이다. 이를 대리에서는 다 누가 결정을 합니까? 대리인이 결정을 해요. 책임지고. 근데 사자에서는 뭐예요? 본인이 이미 의사를 결정해 둔 것을 단순히 뭐예요? 중간에서 심부름합니다. 대신 표시하거나 전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를 사자라 합니다. 자, 사자 볼게요. 사자란 본인이 결정한 의사표시를 단순히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본인이 결정한 의사표시를 뭐예요? 말이나 글 등으로 대신 표시하는 자. 이 자를 사자라 합니다.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볼게요.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갑이 A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을과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입니다. 근데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임의대리라면 이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여타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라는 권한을 가집니다. 근데 이 같은 대리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앞에서 납니다. 내가 토지를 팔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나를 대리할 대리권을 줬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누구로부터? 본인으로부터 주어진 대리를 임의대리라 합니다. 임의대리. 자, 그런데 이자가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배웠던 제한능력자입니다. 즉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때 같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가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으로 선임이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정 요건 하에서 누가요? 법에 의해서 갑에게 A를 대리할 대리권을 준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누구로부터? 법으로부터 주어지는 대리를 법정대리라 합니다. 법정대리. 그래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구별은 대리권의 발생원인, 즉 대리권이 본인이 원해서 본인부터 주어진 대리를 임의대리, 즉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서 주어진 대리를 임의대리, 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발생한 대리를 법정대리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수동료 한문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A가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갑에게 네가 알아서 토지를 팔아달라. 그럼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팔겠다. 얼마로? 이 같은 의사를 누가 대신해서 결정합니까? 대리인 대신 결정하죠. 이와 같은 뭐야?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을 대리해서 이와 같은 매매 등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를 능동대리라 합니다. 능동대리.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상대방 뭐야? 매수인의 자격이죠.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계약 당일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일정에 따라서 중도금 등을 나눠서 지급할 겁니다. 근데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누구에게 대신 지급합니까? 대리인에게 대신 지급하죠. 그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위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를 뭐예요? 수동대리라 합니다. 수동대리. 자, 차이점 아시겠죠?
능동 대리라면 말 그대로 뭐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매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매매 등 법률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즉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겠다, 이 같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결정을 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대리인 자격에서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도 뭐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소극적,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 같은 의사 표시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를 수동 대리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본인이 갑에게 네가 알아서 내 토지를 팔아달라 그죠. 그럼 본인의 의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동 대리권만 중개 원칙이었습니까? 계약 체결이 됐다면 상대방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도 수령할 수 있는 수동 대리권도 같이 중개 원칙이요. 당연히 본인의 의사는 뭐야? 한꺼번에 네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끝내달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능동 대리인은 그 이행과 관련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등도 본인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수동 대리권도 뭐야? 같이 가진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죠? 원칙입니다. 자, 볼게요. 능동 대리란 본인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합니다. 수동 대리란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 표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뭐요? 능동 대리권을 가진 자는 그 범위 내에서 수동 대리권도 같이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자, 유권 대리, 무권 대리로 갈게요. 그래서 자, 그림을 보니까 뭐요? 갑이 A의 대리인 갑하고 을과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그와 같은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그죠? 이 같은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의 대리를 유권 대리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권도 없이 A의 대리인 갑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계약을 대신 체결했다. 대리권도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뭐예요? 무권 대리라 합니다. 무권 대리. 자, 그다음 수권행위 볼게요. 수권행위. 앞에서 이미 대리인은 대리권이 누구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서 그죠. 즉 본인이 원해서 일정한 자에게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한문 그대로요. 본인이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수여한다 그죠. 이를 수권행위라 합니다. 수권행위. 수권행위란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을 주는 본인의 단독행위를 수권행위라 합니다. 자, 현명주의 볼게요. 자, 이게 현명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배우자는 대리의 경우 쭉 그러면서 매매 계약은 누가 대신해서 체결합니까?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받습니다. 대출 계약은 누가 대신한다? 대리인이. 다만 매매 계약 또는 대출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그로 인한 법률 효과 내지는 책임은 누구만이 진다? 본인만이 진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계약은 대리인 갑이 체결합니다. 근데 그로 인한 책임은 누구요? 본인만이 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뭐요? 상대방에게 밝혀라는 겁니다. 이를 현명이라 합니다. 현명. 현명. 즉 말 그대로 뭐요? 이름을 밝혀라. 이름을 밝혀라. 누구의 이름을 밝혀라는 거요? 본인의 누구인지를 밝혀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요? 갑이 행위를 하면서는 내가 대출 계약을 대신 체결하지만 누구의 대리로서 본인 A의 대리인으로서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상대방에게 밝혀라. 이를 현명주의라 합니다. 자, 볼게요. 현명주의.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에게 효력을 발생케 하려면 뭐요? 대리인 행위 당시에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거기다 표시했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를 현명주의라 합니다. 즉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는 뭐요? 매매 계약은 자신이
대신 체결하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을 상대방에게 밝혀라. 그 법조문상으로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4조에서는 규정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위하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누구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요거요. 어디까나 매매 계약은 내가 대신 체결한다. 대출 계약은 내가 체결한다. 다만 그로 인한 나는 본인을 대신해서 대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뿐. 그로 인한 법률효과 내지 책임은 누구만이 진다? 본인만이 진다. 그죠? 이를 법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법자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와 같은 문구를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요 문구를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책임으로다. 그죠? 책임으로. 이를 현명을 표현한 문구입니다. 문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나 매매 계약, 대출 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체결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는 이와 같은 대리관계를 뭐요? 상대방에게 밝혀라. 그래서 법조문상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본인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해라. 즉 대출계약은 내가 체결하지만 그러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그죠? 이와 같은 관계를 상대방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현명주의라 합니다. 자, 복대리로 갑니다. 복대리. 복대리와 복임금까지 개념을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복대리는 잘 구경을 못합니다. 다만 내가 소송을 해봤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복대리의 문구가 위임장에 적혀 있을 겁니다. 위임장에. 자, 복대리가 뭐냐? 복대리도 우리 시험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복대리는 우리 법조문서 120조에서 123조에 걸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내가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요? A 변호사에게 내 소송 사건을 대리케 한 대리권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변호사가 당일날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내 사건은 서초동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수임료도 사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임료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대 A가 수임한 또 다른 사건은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성공보수금도 엄청나게 많다. 그럼 내가 A 변호사라면 몸뚱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법정에서 출두를 해야 돼요? 지방법정에 출두해야 되죠. 근데 내 사건도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차에 가만히 보니까 같은 시간대 동료 변호사가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A 변호사가 B 변호사에게 네가 내 대신에 뭐요? 그 시간에 갑 사건을 대신 변론을 해라.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때 대리권을 누가 줬어요? 대리인이 이자에게 다시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죠? 즉 복대리라면 대리인이 책임지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지고 선임했어요. 선임은 대리인이 대신 선임합니다. 선임되면은 이자가 복대리인인데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변론합니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변호해요? 후자죠, 그죠? 즉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선임되면 이자는 뭐요?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사건이 어디까지나 본인 거니까 뭐요? 본인의 대리로서 변호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복대리라 합니다. 복대리. 일단 개념을 주의하세요. 자, 복대리.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 체크할게요.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그죠? 근데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선임되면 그자는 뭐요?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를 복대리라 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184페이지 10번 복인 거. 그래서 한문 그대로요. 대리인이 자신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이 가지는 권리를 복임권이라 합니다. 복임권. 자, 그때 대리인은 두 명 있습니다. 이자가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은 자신이 원해서 대리인이 된 자가 아니죠. 본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법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은 사표도 잘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요. 법정 대리인은 원하면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책임은 엄격하게 지웁니다. 근데 임의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믿고서 일정한 자에게 대리인을 줬죠.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사표 내면 되죠. 그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므로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하면 선임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어떤 요건에서 본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느냐 이런 겁니다. 자, 둘째 줄 가운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여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는데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습니다. 근데 임의 대리인은 자기는 하기 싫으면 사임할 수 있죠. 따라서 임의 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인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리 파트에서 문제되는 개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쉬었다가 표현 대리 이하 같은 요령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